우리는 하루에 5만 100개의 머리카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5만 100개의 머리카락을 잃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머리카락 양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많이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파팅 라인이 점차 넓어지거나 남성의 경우 이마가 올라가고 정수리의 소용돌이가 더 커지면 이는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 재고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남성형 탈모일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안드로겐과 우리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은 안드로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겐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사산물 중 하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입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우리의 모낭을 점차 수축시키고 덜 자라게 합니다. 여성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낭이 점차 줄어듭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더 빨리 잃거나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그만큼 자라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드로겐성 탈모 자체는 과도한 탈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면 안드로겐성 탈모가 아닙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제 여자친구 중 몇몇이 아이를 낳고 그 이후로 심각한 탈모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성의 탈모 원인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방금 유전성 탈모증이라고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으로 보호받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아 보이게 만듭니다. 여성은 또한 염색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파마와 포니테일. 포니테일은 탈모의 원인입니다. 포니테일을 오랫동안 고정하거나 제자리에 고정한 채로 자는 것이 실제로 머리카락에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너무 꽉 묶는 것은 머리카락 아래의 혈관을 보세요. 포니테일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에 의해 아래쪽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마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한 급성 탈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남성형 탈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면 대개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 급성 탈모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의 탈모는 원형 탈모증과 휴지기 탈모증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머리카락이 보통 34개월 후에 다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유형의 탈모는 지금 전력 부족으로 전기 요금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급히 조명과 에어컨을 교체했습니다. 히터는 모두 꺼졌습니다. 국소적인 정전입니다. 이것을 원형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과 비슷합니다. 원형 탈모증은 면역 체계가 기능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을 없애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전 모드에서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 먼저 머리카락이 빠지게 마련이죠. 손톱과 이가 빠지는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것은 괜찮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몸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머리카락은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 더 강해졌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만 남게 되면 아름다움은 먼저 버려지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뜻이죠.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주 흥미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머리카락에 대해 칭찬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서양 의사지만 중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혈의 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기와 혈이 잉여로 남는 것입니다. 사치죠? 때로는 우리 몸의 질병 중 일부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원형 탈모증처럼 실제로는 두피에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홍반성 루푸스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다른 류머티즘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혈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탈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5대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해산물은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그리고 미량, 원소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먹는 것보다 간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영양소와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기름 섭취를 제한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화학 물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녹색 채소는 특히 머리카락에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 다들 궁금해하시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달걀 노른자는 사실 매우 농축된 에너지원입니다. 그 달걀은 생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병아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른자에는 실제로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날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비오틴 생성을 억제하는 특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날달걀 노른자가 아닌 익힌 달걀 노른자를 먹어야 합니다. 날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비오틴 생성이 억제되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식단에는 날달걀 노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비율의 문제입니다. 비오틴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오일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실제로 머리카락을 굵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비오틴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비오틴이란 무엇일까요? 두껍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되찾기 위해 적절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비오틴은 비타민 H라고 불립니다. 비타민 B 복합체의 일부이며 머리카락과 손톱에 필요한 특정 비타민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HGP 가수분해 계란 노른자 분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EGF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EGF는 모발 미세순환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철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생리량이 많아 철분 결핍성 빈혈에 걸리기 쉽습니다. 철분은 모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물론 철분이 부족하면 기와 혈액이 부족해지므로 철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아연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산물에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연은 왜 필요할까요? 아연은 세포 분열, 피부 안정성, 그리고 케라틴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연은 두피의 성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타민 D는 뼈 성장을 돕는 것 외에도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도 분명히 뒷받침됩니다. 원형 탈모증 환자의 경우 비타민 D 보충제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일 영양소의 효과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철분, 가수분해 계란 노른자 분말, 비오틴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잘 결합되면 더 나은 헤어 포뮬러가 만들어집니다. 머리를 감을수록 더 깨끗해지지 않나요? 유명한 의사들이 올바른 샴푸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님, 방금 알려주신 팁에서 올바른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샴푸 향이 강할수록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인가요? 물론 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모든 향은 불필요합니다. 향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향이 강하거나 향수를 뿌린 향 또는 합성향이 아닌 천연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샴푸를 선택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기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머리를 감았는데 다음 날 머리를 감기 전에 이미 기름기가 있다면 머리카락이 충분히 세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머리를 감은 직후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가려운 느낌이 들고 비듬이 생긴다면 세정력이 너무 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분 생성량과 생활 습관에 맞는 샴푸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샴푸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장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방 세제가 가장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사파이어 크리스탈 비누도 매우 깨끗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지막을 손상시키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만듭니다.
따라서 피지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두피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샴푸에 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황산염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황산염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감성 모발이거나 모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황산염이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샴푸할 때는 유해 성분과 방부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한 방부제에 함유된 추출물이 많을수록 방부제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샴푸의 색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성분이 필요합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단순함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 친한 친구는 아주 비싼 컨디셔너를 사용했는데 향과 보습을 위해 넣었다고 했습니다. 컨디셔너를 많이 사용할수록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컨디셔너 탓일까요? 물론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을 두껍게 만들어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컨디셔너 성분이 두피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는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컨디셔너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샴푸와 컨디셔너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은 상충됩니다. 두피는 깨끗하게 해야 하고 모발은 보습해야 합니다.